네, 2022년 7월 28일 이정훈입니다. 오늘은 제가 북한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 햇볕 정책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흥미로운 기사가 떴습니다. 7월 27일 6.25 전쟁 정전 69주년이었습니다. 어제가. 우리는 아무 행사도 없이 지나갔지만 북한은 자기네가 이겼다고 전승절 행사를 하는 날이죠. 이날 김정은이가 무시무시한 연설을 했습니다. 윤석열 정권과 윤석열 군대를 전멸시키겠다. 물론 핵무기를 쓰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도 아주 강력한 경고를 했습니다. 네. 이걸 놓고 진짜 타고난 보수파 입장에서는 김정은을 경멸하자 주장하겠지만 또 일반 사람들은 두려움에 빠질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뭘 보는가 하면 그 앞에 조건을 봅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김정은의 연설문을 보게 되면 선제 타격을 하면 윤석열 정권과 군대를 전멸시키겠다. 선제 타격을 하면 우리가 때리지 않으면 안 하겠다는 얘기고, 미국에 대해서도 북한의 근본 이익을 침해하면 조건문입니다. 자, 전 이런 걸 보면서 이 북한이 항상 핑계를 대는 거에 주목을 합니다. 그래서 북한을 다룰 때는 이 앞에 if, 조건문을 잘 봐야 되는데, 저는 문재인 정권 사람들을 참 사악하다고 봅니다. 누차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정의용 씨가 국가안보실장으로 북한의 특사로 가서 김정은을 만났습니다. 분명히 정의용 씨는 대한민국에 돌아와서 북한 체제를 인정해주면 핵을 포기할 의사가 있다라고 김정은이 밝혔다고 발표를 하고 난 다음 미국에 날아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다음에 앞에 조건문을 빼고 if 문제를 빼고 북한 체제를 용인하면 그걸 빼고 핵을 포기할 용의가 있다라고 해서 미국과 북한이 정상회담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판문점 정상회담하고 그 이후에 있었던 평양 정상회담, 중간에 있었던 통일각 정상회담도 앞에 if 문장을 빼고 다 북핵 종식을 위해서 한 회담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이런 게 사기입니다. 여기에 속으면은 정치를 잘못 보시게 되고 남북관계를 헷갈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if 조건문에 집중하게 되면 선제 타격 시, 북한의 근본 이익 침해 시 이런 걸 보게 되면 북한의 두려움을 읽을 수가 있는데, 그 두려움을 과도하게 해석하면 우리도 물론 판단 미스를 할 수 있다는 거는 제가 지적을 해놓고 가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아까 서두에서 햇볕 정책은 어떻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은 왜 엉터리였는가를 설명드리겠다 그랬는데, 지금 바이든 미국 대통령하고 누굽니까? SK 최 회장하고 화상으로 미국의 SK 하이닉스가 반도체 공장 투자한 거를 논의했습니다. 아까 기사를 보니까 20몇억 달러를 투자한다 그러는데, 그러면서 나오는 게 칩4 동맹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칩4. 반도체를 칩이라 그러죠. 반도체 강국이 어디입니까? 대한민국, 대만, 그리고 일본, 그리고 미국입니다. 이 네 나라가 칩4 동맹을 맺어서 이제 하자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반도체 최강은 역시 삼성전자고, 두 번째는 SK인데, SK 회장하고 미국 세계의 대통령인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하려고 하다가 요즘 그 양반이 코로나 걸렸다 어쩌다 그래서 화상으로 회의를 하면서 미국에 SK가 얼마를 투자한다? 몇억 달러를 투자한다, 몇십억 달러를 투자한답니다. 그러면서 중국에 있던 이 SK나 이런 투자한 걸 다 걷어들인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칩4 동맹. 근데 우리나라 정부는 칩4 동맹에 가입하는 거는 신중히 검토하겠다 그러는데 아마 저는 할 거라고 봅니다. 자, 또 하나의 뉴스는 뭔가 하면은 지금 중국 시장에서 한때 저도 요즘은 중국 안 간 지 꽤 되지만 가보면은 삼성전자 폰 이름이 뭐죠? 갤럭시인가? 그 삼성폰을 갖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줄 쓴 거 보였어요. 삼성폰이 있으면 뭐고
현대차도 인기 좋았고. 근데 요즘 LG, 가전은 LG지 않습니까? 중국 시장에서 삼성 제품이 사라지고 있고, LG가 사라지고 있고, 그걸 하이얼 같은 중국 제품들이 채우고 있습니다. 자동차도 현대도 뭐 거의 지금 밀려나고 있고, 중국 30여의 기운기차 쓴 기차들이 채우고 있습니다. 중국은 자기네께가 성능이 떨어지니까 중저가 제품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함으로 해서 중국산 제품이 시장을 중국에서 많이 차지하도록 유도하고 있는데, 이거는 중국의 민족주의죠. 이렇게 되면은 세계적인 제조업 강국인 한국의 주요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 철수를 하게 되는데, 중국은 이거를 지금 나토 정상회담에 가서 중국 포위 전술에 대한민국이 참여하겠다고 윤석열 대통령은 분명히 얘기했고, 그리고 이제 중국을 향한 미국의 압박이 세지니까 자꾸 이제 외국 기업을 쫓아내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 중국은 뭐냐? 중국은 자기들도 동맹이 필요합니다. 동맹을 북한을 넘어서서 한국하고 일본까지 자기네 편에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미국하고 대항할 만하죠. 네, 이거는 뭐 다시 얘기하면 중국판 대동아 공영권이 되는 거죠. 그게 안 되니까 한국하고 일본 기업 쫓아내는 전략을 취합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계속 미국에 맞서서, 나토에 맞서서, 서방 세계에 맞서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 그러면서 한국 기업을 쫓아내는 거죠. 그리고 또 어제 환구시본가 보니까 중국의 이제 글로벌 타임스 해외에 알리는 중국판 뭐 자기네 뭐랄까 관영지죠. 거기서 보니까 한국은 산불 정책을 그대로 해라. 산불 정책이 뭐냐? 사드를 추가로 배치하지 않으며 한미일 동맹을 맺지 않으며 뭐 등등 뭐 그겁니다. 산불 정책은 이제 시진핑이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상대로 대사기를 쳤죠. 뭐냐?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상당히 나이브했어요. 중국을 잘 관계가 좋으면 중국을 통해서 북한을 통제해서 북한의 핵 개발을 중단시키고, 그 다음에 북한하고 경제관계가 좋아져갖고 우리가 투자하면 북한이라고 하는 미지의 땅을 개발하면 대한민국은 크게 발전할 수 있다라고 해서 통일 대박 얘기까지 했었죠. 그런 관점에서 시진핑하고 관계를 굉장히 추구해갖고 뭐 일각에서는 시진핑하고 박근혜가 연애한다까지 얘기 나올 정도로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전승절에도 참가해주고 그건 참 안 할 것까지 했었죠. 박근혜 대통령이. 그랬는데 북한이 핵실험을 해버리고 하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다 끝났구나 하고 이제 사드를 배치하고 도저히 중국은 못 믿겠다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한일 지소미아도 맺고, 그 다음에 일본과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일 위안부 협정도 체결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중국하고 굉장히 가까워지려고 박근혜 정부가 노력할 때 시진핑은 뭘 요구했는가? 우리는 요구했던 거는 이제 너하고 나하고 친해야 되니까 서로 급하게 통화할 수 있는 군사 핫라인을 만들자. 그거 노무현도 못 만들고 이명박도 못한 걸 박근혜 대통령이 해냈어요. 그래서 상당히 기대를 했는데, 그 반대급부로서 중국은 뭘 했는가 하면은 서해에 동경 124도 선을, 그게 이제 FIR이라 그래서 이 민항기들이 우리 공역으로 들어오면 동경 124도 동쪽부터는 우리나라, 지금은 인천에서 하지, 옛날엔 대구에서 관제소에서 모든 비행기들을 관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해 쪽 어느 지점 가면 그다음부터 일본이 하고 그랬었는데, 그 124도는 그냥 그 FIR 때문에 나오는 건데, 그걸 한중 간의 군사 경계선 비슷하게 해서 그 선 서쪽으로는 한국 해군이나 공군기는 들어오지 마라. 반대로 자기는 안 가겠다. 뭐 그런 식으로 하면서, 근데 124도를 하게 되면 중국이 서해를 훨씬 더 넓게 써요. 그걸 밀어붙였죠. 그래서 지금도 대한민국 해군하고 해경, 그 다음에 우리 비행기들은 그 선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해의 3분의 2 이상을 중국이 마음대로 쓰고 있어요. 그렇게 굳혀버렸고, 또 제가 기억이 정확한지 좀 자신이 없는데 그들이 이제 중국 방공식별규약을 또 그어가지고 또 우리 2호도를 침범하고 뭐 그런 자기네 이익을 많이 넓혔죠. 박근혜 대통령이 핫라인을 요구하니까 그걸 받아들이는 거 하면서 자기는 그걸 굳혔고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핫라인이 가장 중요할 때, 북한이 핵실험했을 때 시진핑이가 몇 차례 박근혜 대통령이 걸은 걸 안 받았죠. 가장 중요할 때 안 받는 핫라인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할랑할 때 전화해주는 핫라인은 핫라인이 아니라 핫의 반대가 뭐지? 콜드라인인가? 슬로우라인인가? 그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은
사드를 배치하고 북한 핵을 막기 위해서 그 다음에 한일 관계를 오히려 좋게 가져가겠다고 위안부 협정도 맺고 지소미아도 맺었는데 그거를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 다 두드려 부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죠. 그거 하게 되면 미국이 화를 내니까. 그래서 이제 거의 무력화 시켜놓고 사드에 대해서는 중국의 요구를 중국은 뭐라는 거면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는다. 한미일 군사동맹 안 한다. 또 뭘 한다. 이 세 개를 요구하니까 그 회담을 또 응해줘요. 응해주고 제가 분명히 아는 건 중국이 요구한 3부를 수용하진 않았어요. 근데 비슷하게는 수용했습니다. 뭐냐. 사드 기지에 추가로 뭘 하게 되면 중국에 통보한다. 그리고 제가 몇 가지, 3가지인가 그때 그 안보실에 차장이 가서 했는데 참 한심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주 사드 기지에 뭔가 물품이 들어가면은 그걸 우리 측에서 아마 중국에 통보하는 것 같고 그 즉시 온갖 좌파 단체가 성주에 아니 저 기자인 저도 모르는 정보를 어떻게 알았는지 와서 길을 막고 하거든요. 참 수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자, 삼불 협정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글로벌 타임스 중국의 황구시보가 삼불 협정을 지켜라 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치포 동맹에 한국이 참여하는 것을 경고한다. 그러면서 지들은 한국 기업 다 쫓아내고 있거든요. 저는 이걸 보면서 한국이라고 하는 세계 G8, G7 수준, 아시아에서는 일본 빼고 나면 한국이 꼭 1인당 GDP는 싱가포르나 홍콩이 좋을지 몰라도 국가 규모로 보게 되면 가장 알차게 힘 있는 나라죠. 덩치로 보면 인도도 있고 인도네시아도 있지만. 그러면 한국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방법에 있어서 어떻게 만드느냐. 물론 미국은 한미 동맹도 있고 주한미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 무역고로 따지면 중국이 미국에 보다 2배 이상, 2배나 더 많이 한국과 교역을 하니까 강대국이죠. 중국도 강점이 많은 나라예요. 우리를 자기네 편으로 만드는데. 근데 지금 미국은 조용조용 움직이면서 나토 회담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 참가하게끔 만들고 한미 군사동맹을 강화한다는 표현이 지난번 한미 정상회담 때 굉장히 긴 발표가 있었잖아요. 그걸 차분차분 실현합니다. 그러면서 기술 동맹으로 가고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인 칩을 한국, 일본, 대만, 미국이 결정하자. 이건 국제적인 카르텔이죠. 사실은 미국은 카르텔을 맺는 건 국내법으로는 굉장히 엄단하지만 세계를 통치하려면은 기술로 통제하는 게 좋잖아요. 옛날에 미국의 그 메이저 석유 회사들이 사우디아라비아랑 딱 맺은 게 뭡니까? 페트로 달러 체제라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에이펙을 이끄는데 그 석유를 사고 팔 때는 반드시 달러로 결제한다고 했기 때문에 다른 뭐 영국의 파운드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힘을 못 쓰는 겁니다. 그래서 페트로가 석유고 페트로 달러 체제가 세계 이 가장 중요한 에너지가 없으면 아무것도 밥 못 먹으면 다 죽잖아요. 가장 중요한 에너지를 달러로 거래하게 되니까 모든 거래가 달러가 되고 나머지 나라의 돈들은 힘을 못 쓰는. 그러니까 미국이 세계 경제를 달러는 미국이 더 찍어내면 되고 안 찍어내면 그만이니까. 그래서 세계를 지배하듯이. 탁탁 미국은 보게 되면 누구를 자기 편으로 만들 때 사우디아라비아가 그 독재를 하고 왕정이지만 그렇게 맺어서 끌고 가고 지금은 이제 반도체가 중요한데 반도체 생산 잘하는 세 나라를 미국과 더불어 칩4를 딱 만들어서 묶어버려서 카르텔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에이펙하고 미국의 카르텔, 페트로 달러 체제 만들듯이 만들어버리고 끌고 가면 다 끌려오는 거죠. 반도체 없이 이 핸드폰 어떻게 씁니까? 노트북 어떻게 합니까? 텔레비 어떻게 봅니까? 택도 없는 소리죠. 근데 중국은 아직도 민족주의에 빠져갖고 한국 기업들 쫓아내는 전략, 그리고 자기네 기업 키우면 좋지. 처음엔 좋지만 결국은 자기네 기업들은 안방 여포가 되는 거죠. 저도 여포입니다. 쌈 잘하는데 우리 집 안방에서만 여포예요. 밖에 나가면 뭐냐? 쫄병입니다. 그게 안방 여포라고 그러죠. 안방 여포가 되는 겁니다. 해외에 나가서 그냥 쌈질 잘해야 여포가 되는 건데 중국이 이제 안방 여포로 가는 거죠. 그리고 쫓아내고 우리가 쫓겨나고 하면은 자기네가 이겼다 그러는데 그게 결론적으로는 더 약화가 되는 거죠. 자, 중국이라는 나라가 대한민국을 잡아들이고 일본을 잡아들여서 자기네 판 대동아공영권을 만들면 미국하고 맞설 만한 강대국이 되기 충분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2가지 방법이 있죠. 미국은 우선은 싸워가지고 콱 점령해서 식민지처럼 한 다음에 이렇게 병합시켜서 나가면 제일 좋은데 그건 너무 비용이 많이 들고 실패할 가능성도 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기술로 계속 우리랑 같이 하자 돈으로 엮는 겁니다.
자꾸 엮어내는 거예요. 엮어내면 나중에 빠져나가려도 나갈 수가 없죠. 서로 이해관계가 걸려 있으니까. 우리 공동 투자하면은 나중에 와장창 잘못돼서 동업하다가 틀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같이 해버리면 그냥 가는 거잖아요, 한동안은. 근데 중국은 그거 하겠다면서 야, 내가 사장 되고 너는 내 밑에 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게 갑니까? 안 가죠. 근데 중국은 제가 지난번에 가스라이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네 사람을 만드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미국은 기술 동맹으로 착착 엮어가서 빼도 박도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계속 이렇게 지적질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가 약한 사람은 처음에는 저게 틀린 말인데 하다가 자꾸 듣다 보면 자기가 괴로우니까 그 사람 생각에 맞춰요. 그게 가스등 효과. 가스등을 켜놓고 컴컴하게 잘 안 보이는 상태에서 야 이거 빨간 거 맞지 그러면 처음엔 아니다 그러다 나중에 맞습니다 하고 딸려가는 그게 가스라이팅인데 끌려가는 거 일종의 세뇌죠. 그렇게 해서 가스라이팅 다음에는 뭡니까? 그루밍. 더 우월한 지위에서 막 집어넣으면 이쪽 가치관을 받아들여. 그 다음에 뭐냐? 세뇌가 되는 거죠. 그러면 막 한편이 돼서 따라가는 건데. 그런 방법도 있고, 그렇게 하게 되면 상대방이 처음에 저항하다가 나중에 이 사람 판단력을 잃고 이제 세뇌당에 끌려가는 건데, 그건 공산주의에 쓰는 방법이고, 미국은 거꾸로 이렇게 기술적인 거 계속 묶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외교를 할 때 반드시 무역을 같이, 안보를 할 때 무역을 같이 들어가게 돼요. 그렇게 해서 빼도 박도 못하게 자기 편을 만드는데, 제가 보기에는 진짜 햇볕 정책은 바로 기술로 묶어가는 겁니다. 기술로 쭉 묶어가고 문화로 묶어가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서로 다른 언어를 쓰고 뭐 하는데 경제관계가 너무 얽혀가지고 헤어질래 헤어질 수가 없는 구도로 가는 거죠. 그래서 같이 가고 또 거기서 갈등이 생기면 또 맞추고 이렇게 하면서 동업관계를 파탄을 안 내고 쭉 가는 거죠. 중국 사람들은 자기네가 우월한 지위를 차지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자, 문재인류의, 김대중류의, 그 다음에 노무현류의 햇볕 정책이 왜 실패하느냐? 네. 남북 관계에서는 지금 기술 동맹이라든지 문화 교류라든지 이런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해봐야 개성공단에서, 인건비 투자해서, 우리가 미얀마나, 어디 뭐, 방글라데시에다가 설치해야 되는 그런, 수준의 공장들을 지어서 인건비 따먹는 걸 했잖아요. 그건 너무, 동맹치고 너무 약한 거거든요. 우리가 방글라데시나 스리랑카에 투자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우리 동맹으로 여기나요? 우리가 중국에 반도체 투자했다 해서 중국은 물론 시장은 굉장히 컸습니다만 거기를 어마어마한 뭐 그걸로 여기나요? 아니잖아요. 고급 기술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게 아직 북한하고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그게 김대중부터 햇볕 정책 그래서 이 관계를 뭐 경제를 맺고 뭘 맺고 박근혜까지도 글로 갔던 겁니다. 이 조건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대신에 한일 관계는 많이 엮여져 있어가지고 이게 여러 가지 갈등이 맞죠. 위안부 문제, 독도 문제. 근데 이러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국과 일본은 한미다음으로 어떻게 하나 엮어질 가능성은 있지만은 남북은 어렵습니다. 그걸 해놓고 나서 햇볕 정책을 해야 되는데 수순이 틀렸다는 겁니다. 지금 중국은 우리하고 많이 엮여가다가 요새 와서 갑자기 틀어지는 빠바박 나가는데 아마 중국은 점점 고립될 겁니다. 저는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지금 북한에서 김정은이가 선제 타격을 하면은 뭐 핵이란 단어를 쓰지 않았지만 윤석열 정권하고 윤석열 군대를 전멸시키겠다라 그랬는데 이건 햇볕 정책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번에 동해 쪽에 마차진이라고 고성 쪽에 그 대공 사격장이 있는데 그걸 문재인 정권이 휴전선 가깝고 9.19 합의에 해당되지도 않는데도 거기서 사격 훈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굉장히 북한에 가까운 쪽이죠. 이번에 이제 윤석열 정부가 그쪽에서 사격을 하겠다, 훈련하겠다고 이제 발표했는데, 그게 쉽게 말하면 문재인이는 쓸데없는 기대를 한 겁니다. 알아서 긴 겁니다. 중국 가서 혼밥 먹듯이 설설 긴 겁니다. 이렇게 가면 가스라이팅에 걸립니다. 예. 제가 문재인 씨가 북한에서 특등 머저리, 삶은 소대가리, 또 뭐지? 하도, 그렇게 해도, 듣고 있으면 호구가 되는 거죠. 바보가 되는 겁니다. 세뇌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하고 중국은 힘이 없으니까 가스라이팅으로 나오고, 미국은 우리를 상대로 기술 동맹, 무슨 동맹 할거 쫙 해서 빼박도 못하게 이렇게 묶어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바로 미국처럼 북한을 엮었어야 되는데, 북한하고는 아직 그럴 단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나라를 상대할 때는 뭘로 하느냐? 역사를 보게 되면 미국이 일본하고 처음 관계를 맺을 때 페리 제독이 함대를 끌고 와서
동경만에 들어와서 함포를 쏘면서 그렇게 하면서 처음 엮여 들어갑니다. 일본도, 근대 일본도 우리와 관계를 맺을 때 운양호를 몰고 와서 강화도에서 포를 쏘면서 그리고 강화도 조약 맺으면서 처음 관계를 맺습니다. 우리가 북한하고 관계를 맺을 때도 저는 상당한 군사력을 쓰는 게 낫다라고 봅니다. 그 문제에서 우리가 우위를 점해야만 확실히 우리가 우위에 서야만 북한이 개방을 하면서 뭐가 터지는 거죠. 중국도 개혁 개방으로 갈 수 있었던 거는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그냥 대등하게 교역하다가 아편 문제 가지고 갈등이 일어났고 영국하고 붙습니다. 영국이 이겨버리죠. 아편 전쟁에서. 그러면서 남경 조약을 영국이 우월한 상태에서 조약을 맺으면서 그다음부터 이제 관계가 열리는 거였거든요. 물론 이제 그날은 반식민지 상태로 가는 거지만 그렇게 하면서 국관계가 열리는 겁니다. 반식민지 상태로 간 나라가 우리하고 조선하고 중국이었다면 일본은 페리 제독한테 놀래서 개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 일본 엘리트가 급격하게 개혁을 해가지고 미국, 영국과 맞먹는 세계적인 강국이 됐던 거죠. 그 노선을 지금 대한민국은 이승만, 박정희 이후에 해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을 우습게 보는 위장자가 누구냐? 그게 문재인 주사파 그자들입니다. 그리고 그자들이 햇빛 정책을 뭐 해보겠다고 되지도 않는 걸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사기입니다. 이게 북한의 가스라이팅에 걸리는 거였습니다. 지금 북한은 굉장히 겁이 많아서 선제 타격을 하게 되면 윤석열 군대하고 정권을 전멸시키겠다. 걔네들이 겁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자신을 갖고 군사적으로 마차진 이북에 있는 훈련장도 재개하면서 북한을 탁탁 때리면서 핵무기 쓰겠다고 겁박하는 수단까지 몰아붙여 보는 겁니다. 쓰게 되면 그 다음 미국이 북한을 전멸시키겠지. 그렇게 모순 상태로 막 집어넣을 때 북한에서 견디지 못하고 펑 하면서 정권이 붕괴되거나 혁명이 일어나서 통일의 기회가 오는 겁니다. 제가 이제 계속해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보고해서 윤 대통령이 지시한 거 하고 그게 안 맞고 그다음에 윤 대통령이 이정석 국방부 장관하고 업무 보고받고 지시한 게 안 맞는다 그러는데 요 문제 좀 제가 좀 장황하게 설명했는데 쭉 들으시면 무슨 얘기인지 아실 겁니다. 그 치킨 게임이라고 겁쟁이 게임은 남북 간에 해야 돼요. 꽉 붙여갖고 충돌해도 됩니다. 전쟁 나도 돼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한번 가버리면 힘의 우위가 결정돼야만 갑과 을이 결정돼야만 북한을 다룰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북한을 상대로 기술동맹을 뭐 통일로 바로 가도 되지만 그 전 단계로 기술동맹 여러 가지 문화동맹 맺으면서 햇빛 추적하면서 빼도 박도 못하게 통일로 가는 겁니다. 오늘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바로 이겁니다. 통일의 방법이 제가 몇 차례 제 방송에서 북한 다루는 방법이 있고 통일할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큰 틀에서는 이게 아마 맞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윤 대통령이 빨리 감을 잡고 또 아마 이걸 김성한 수석이라든지 실장이라든지 김용원 경호처장 같은 분들은 감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 그걸 알고 얘기를 던져주면은 쉽게 의견을 꺼내는데 뭐 잘 모르고 모순된 얘기를 하면 입 다물고 가만히 있죠. 해봐야 손해니까. 대통령께서 빨리 감을 잡고 툭툭 던지면은 아마 윤석열 시절에 대한민국이 통일되는 기회도 올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치포 동맹에 미국하고 딱 해갖고 그 다음부터는 뭡니까? 중국 인민을 해방시키는 거지. 중국 인민을 공산주의로부터 해방시키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또 다른 기회가 열릴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고구려의 영토도 되찾고 고조선 영토도 되찾고 상당히 강대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길을 어제 김정은이가 이설주랑 나와서 전수전 행사를 하면서 윤석열의 군대와 정권을 전멸시키겠다 호언장담했는데 이건 뻥일 뿐이고 겁내지 말고 잡아야죠. 근데 그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이 대한민국을 부정부패로 몰고 분열로 몰고 주사파 세상으로 몰았던 세력들, 문재인 정권에 있었던 세력들, 이재명 세력들, 황운하, 그 다음에 최강욱, 철험의 세력들, 그런 세력들을 윤 대통령이 쳐내야 됩니다. 그걸 그리고 쳐내면서 우리 경찰과 검찰과 군, 해경, 이걸 딱 내 세력으로 잡고, 그 다음에 한미동맹을 토대로, 또 한일관계를 토대로 하면은 윤 대통령은 어쩌면 상당히 우리 역사에서 중요한 인물이 될 수 있다. 오늘 제 의견은 이것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